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이 한 세 번째 영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의 제목은 좀 유튜버답게 2016 큰 거 온다로 정해봤습니다. 전 지방에서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제가 공부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보통은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그것을 정리해서 제 생각을 남기는 정도로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제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통해 이제 결론을 내리는 제 생각이 많이 담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책을 정하지도 않았고 결론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올해처럼 그냥 투자하면 좋을지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연초에 제가 추천드린 것이 빅테크나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 30% 정도 담고 금을 30% 정도 추가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달러 단기채를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도 작년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렸고, 아무튼 결론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과거의 어느 순간이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 3일 날 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임에 10장 가까이 페이퍼를 만들고 갔었는데요. 그때 저 빼고 3분 오셨는데 이번 제가 발표할 때는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이 요즘에 많이 보셨죠?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각각의 다른 재료로 다른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맛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투자 방식은 근데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도 모임에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준비한 디쉬도 상당히 충격적이거나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맛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임 5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으며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디쉬를 내어드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몇 분은 본인의 음식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양식 셰프라고 해서 한식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듯 저의 의견에 반대되는 포지션에 계시더라도 전혀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의 관점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한 음식들을 색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득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저의 투자에 대한 기록을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가 조용해졌고요. 조용한 김에 공부나 하자 해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은 국내 주식만 투자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임을 하니 이미 20대들이 처음부터 투자를 애플과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중심은 미국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깨달으며 전 재산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거시 경제라고 하면 거창할 수 있는데 투자의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에서 숲을 보는 것, 투자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와서 가게는 조용해졌지만 투자 공부의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글에 21년 연말에 모임 사람들과 치킨을 뜯으며 저는 양도소득세를 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뻘소리를 시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발생해서 연준은 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하게 됩니다. 거시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지만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 주식을 다 판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주식의 CEO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었고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익도 꽤나 났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한번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파니까 한번 팔면 다시 사기가 어렵다는 점을 경험으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파는 경험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파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언제 팔아야 할지 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팔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금리와 거시 환경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게 되었으며 오건영의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은 한 5번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금을 조금씩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당연히 다릅니다. 연준도 정부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인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차트는 차례로 일본 버블 시기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차트입니다. 저는 모든 위기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모임에서도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터지면 2008년보다 크게 터질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 위기 모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22년에도 금리 인상을 하자 1년 정도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에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샀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었죠. 저처럼 그때 다 팔아버렸던 사람들은 포모를 느끼거나 껄무새가 되었습니다. 그때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제로로 내린다고 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시원하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가 앞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자산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까에 대해서 역사의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 제가 에피타이저로 차트 3개를 준비했으니 세 사례 시에는 금리 인하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버블 시기에는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니케이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해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하고 인하할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08년 금리 인상 시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을 쭉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것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반대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할 정도로 경제 엔진이 이미 망가졌고 그 충격이 금리 인하라는 그 약보다는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이죠. 즉 금리 인하는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공식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죠.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과연 코로나 때처럼 대불장이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22년에 운 좋게 주식 하락은 마쳤지만 그때 들고 있었던 것이 엔비디아와 구글이었는데요. 이런 공부하지 말고 수면제 먹고 잠들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만 딱 읽고 그 시기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온다는 위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 라는 게 제 스스로도 마음이 이제는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책 저 책 찾아보다가 역시 또 책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유튜브 지난 영상에도 올려놨으니 한번 보시고요. 신보성 저자의 부채로 만든 세상입니다. 이제 먼 일만 터질 기미라도 보이면 연준과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책에 나오는 기억에 남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마 불사와 단일 대오입니다. Too big to fail. 이제 너무 커져서 망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거의 아마겟돈이 펼쳐지기 때문에 연준이든 정부든 자산시장 부양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자산 가격이 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22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파산이라는 무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와 연준은 발빠르게 나서서 다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뱅크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미국채 몰빵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안전하다고 믿은 것에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돈은 쓰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빅테크 주식, 서울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우리의 믿음에 허점은 없을지 발표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 큰 거 온다. 오늘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2026년 큰 거 온다를 주제로 큰 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1970년대로 가서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보고 올 것이고요. 1990년대 IT 생산성 폭발의 시대로 갔다가 닷컴 버블도 맛보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프리뷰에서도 밝혔듯 25년 12월 FOMC에서 단기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한 이유인 레포 발작이 2019년에도 있었기에 2019년으로 갔다가 2026년으로 돌아오는 열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생각보다 계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삐끗해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안 좋다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IMF 때부터 PC방을 해서 PC방의 시조새 같은 분이었는데 이번에 도무지 안 되겠다며 폐업을 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연준은 물가와 고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합니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춰서 이제 물가를 조정하려고 하고요. 고용이 아쉬우면은 이제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합니다. 12월 FOMC에서는 고용이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가 아직 높으니 금리가 낮추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선 위치에서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때의 대불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금리가 낮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가 지표가 낮게 유지되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affordability라는 용어가 유행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can afford to에서 afford입니다. 혹시 무슨 뜻일까요? 뭐뭐 할 여유가 됐다죠. affordability는 내 월급으로 이 물가가 감당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물가가 꺾였는데 왜 살림살이를 팍팍할까? affordability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CPI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뉴욕이나 뭐 미국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먹고 살기 팍팍한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바이든 때문이다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고요. 뉴욕에서는 정반대 진영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이 모든 게 임대인들 때문이므로 내가 가격 동결을 해줄게 하면서 나온 게 이 30대의 조람맘단입니다. 조람맘단이는 지표가 좋아도 시민들이 삶을 유지할 비용이 감당이 안 되면 그것은 가짜 호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뉴욕 시장이 사회주의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의 기사인데요. 25년 12월 19일의 기사입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왜곡 논란도 있었죠. 하지만 물가가 낮으니 마음껏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가 매수, 바이 더 딥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일단 물가 지표의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가 지표, 그러니까 CPI가 2%라고 하면 물가가 2%가 아니라 작년에 비해 2% 올랐다는 것입니다. 곧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것이죠. 2라는 숫자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높아진 물가에서 2% 상승하는 것이라면 앞서 살펴본 어포더빌리티의 관점에서는 2% 상승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씩 상승하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될까요? 36년입니다. 36년이 지나면 지금의 2배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평균, 그러니까 이 물가 지표라는 것은 다양한 물건 가격의 평균이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어떤 비중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도착할 역인 아서번즈 역에서는 석유 파동 때 석유값이 폭등하자 석유값을 제외하고 물가를 측정했고요. 곡물 가격이 뛰자 식료품 값도 제외하고 물가를 측정했습니다. 지금 연준도 에너지와 식료품은 변동성이 크다 해서 그것을 제외한 물가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산 가격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이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낮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들어있지도 않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우리의 소비를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스테이크 먹던 사람은 닭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 지표는 이것을 잘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는 2%입니다. 2%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아무 기준 없이 풀면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프를 보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은 그동안 연준이 들고 있던 돈의 4배를 풀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풀었던 돈을 불과 2년 만에 다 풀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쓰레기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판 사건이었고 이 쓰레기를 파는 것에 많은 은행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연준은 많은 돈을 은행에 공급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다시 연준에 이 돈을 예치하게 되죠. 결국 이 돈은 실물로는 가지 못하고 경기 침체 속에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됩니다. 실물로 가지 않았으니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인데요. 연준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니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돈을 마음껏 풀어도 된다고 믿게 되는 학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사자성어 흔싸기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싸기비가 뭐죠? 흔싸기비란 흔해진 것은 싸지고 귀한 것은 비싸진다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중에 돈이라는 것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싸지고 그에 반해 가만히 있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겠죠. 돈에 비해서. 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1971년에는 1온스에 $35였습니다.
1971년도의 금과 2026년도의 금은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지금 금값이 요사이 많이 올라가지고 5,000달러입니다. 금이 오래되면 와인처럼 가격을 많이 쳐줄 수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1온스를 사는데 돈값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돈이 흔해졌다는 거고,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금을 사려니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금은 가만히 있었고 달러 값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물가가 안 올랐다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아서번즈는 지표에서 석유를 뺐던 것처럼 연준은 자산 가격 상승을 외면하고 본인들이 만든 물가 지표를 보면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네, 거참 수수께끼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슷한 시기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인데요. 여기에서는 트럼프와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엿보고 올 계획입니다. 그 인물은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미 제가 발표할 때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원래 달러는 금 교환권에 불과했습니다. 달러를 은행에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었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 등으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내 금 내놔 라고 했을 때 닉슨은 TV에 나와서 이제 금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지금까지는 돈을 몰래 찍어내었는데 이제부터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찍어내겠다는 선언이었죠. 트럼프를 보면 닉슨이 떠오릅니다. 둘이 펜팔 친구였다는 점은 상당히 독특하죠. 비슷한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닉슨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6%에 육박하자 90일간 임금과 물가를 강제로 동결했습니다. 당장은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해제되자마자 억눌렸던 물가가 폭발하며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도 이미 에너지 가격의 반을 낮추겠다거나 물가를 즉각 내리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물가 상승은 돈이 많이 풀린 것이 원인인데 임금이나 물가를 동결하고 물가 지표를 조정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닉슨은 흥미롭게도 1971년에 금태환 정지와 함께 10%의 관세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동맹국들을 압박해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도박이었죠. 작년 9월 트럼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2026년에 관세로 인한 영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판박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닉슨은 아서번즈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재선 전까지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연준의 구조를 바꿔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번즈는 결국 굴복을 했고요. 대선 직전에 유동성이 살포되게 됩니다. 트럼프도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을 투 레이트 파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죠. 차기 연준 의장 임명 시 대통령의 말에 순응하는 인물을 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서번즈의 실책이 10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듯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한 차기 연준 의장은 26년 화폐 가치를 포기하는 무제한 돈찍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혔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경제가 나쁘면 내 선거는 끝장이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트럼프도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닉슨 대통령이 한 말로 닉슨 테이프라는 곳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돈을 풀고 금리는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와의 차이점. 1970년대에는 미국도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쇼크의 원인을 이란이 수출을 금지해서다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가치가 떨어진 달러로 석유를 달라고 하니까 석유를 팔 이유가 없었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오일 쇼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미국은 다릅니다.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최대 석유 보유국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올라가지도 않고 석유 가격이 안정된 것은 셰일 오일 덕이 크죠. 그렇다면 70년대와 같은 물가 급등과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70년대 위기가 기름값의 문제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기름을 사는 돈값의 문제입니다. 물건값이 안 오른다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결국 물건값이 아니라 돈의 가치 자체가 붕괴하는 시스템의 위기로 번지게 되는 거죠. 70년대보다 더 근원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에너지 공급의 문제였고 결국 페트로달러와 폴 벌커의 20% 금리 인상으로 해결했습니다. 26년의 위기는 달러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10배 커진다는데 10배 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타격을 받는 것은 이자로만 1000조를 내는 천조국인 미국입니다. 제가 보는 70년대와 2026년의 차이는 70년대는 스테로이드를 처음 맞기 시작한 초보 보디빌더였고 지금은 15년째 약물에 쩔어 장기가 다 망가진 말기 환자라는 점입니다.
언제 심장 쇼크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준은 스테로이드에 의존해 걷지 못하는 경제는 보지 못하고 팔뚝 굵기가 괜찮으니 스테로이드 곧 돈을 더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사 같다고 생각합니다. 팔뚝 굵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한 물가 지표이고 스스로도 그 지표를 보며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스테로이드 보디빌더 비유는 제 말이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에서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대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식과 금에 대해서 대표적인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1970년대 초반 니프티 피프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니프티 피프티가 무슨 뜻이죠? 멋진 50개의 주식이란 뜻으로 당시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50개의 초우량 성장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 디시전 주식이라고 해서 한번 결정하면은 평생 들고 가도 되고 언제 팔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펩시 같은 것도 있었지만 IBM이나 제록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술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랑 지금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과 같이 세상을 혁신해가는 기업과 비교가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다 압니다. 기술의 격차는 차치하더라도 요즘의 분위기는 빅테크는 평생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믿음을 줬던 주식도 1971년 금태환 정지 후 1972년에 무너진 뒤 10년 정도 후에나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시기에 1온스에 35달러였던 것이 1980년 850달러가 됩니다. 그랬던 금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게 바로 지난번 저의 발표에서도 보았듯 달러가 정신을 차리면 금은 급락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80년대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거든요. 금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정신 차릴 때 금은 폭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야, 그래서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 사야 하나 싶을 것일 건데요. 여기서 AI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에게는 부채가 많아도 AI가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높여주고 물가를 낮춰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70년대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돈 풀기의 부작용으로 몸은 망가졌고 결국 고금리라는 독한 약을 써서 간신히 목숨만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년에 다시 돈 풀기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우리에겐 AI가 있잖아. 망가진 보디빌더에게 AI라는 기적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돈 풀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물가를 낮춰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믿음. 즉 생산성의 혁명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아주 화려하게 증명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90년대입니다. 자, 우리 열차는 이제 신경제라는 단어가 탄생했던 1990년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는 정말 마법 같은 시기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급되면서 PC가 보급되고 기업들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그린스판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푸는데 왜 물가가 안 오르지? 알고 보니 IT 기술이 물건 만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덕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죠. 이제 인플레이션은 죽었다. 기술 혁신으로 영원한 돈 풀기의 세상이 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경제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AI가 모든 비용을 낮춰줄 것이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IT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고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담았던 그릇인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버블이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IT에 투자하자 나중에는 수익성보다는 기대감만 남았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믿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 돈은 주식시장으로 몰려가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 연준이 가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꿈으로 버티던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80%가 폭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90년대 기술혁명기에도 결국 위기를 부른 건 금리 인상이었고 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라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뼈아파하면서 새겨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혁신과 자산의 가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인데요. 많은 투자자가 AI는 진짜다. 그러니 이 가격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90년대에도 인터넷은 진짜였습니다. 아마존은 진짜였고 구글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를 발견했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샀던 투자자들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자 90% 하락을 견뎌내고 15년을 버틴 소수만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을 찾아내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내 계좌의 안전벨트를 점검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전쟁의 끝에 누가 승자가 될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구글은 상장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차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 차트입니다. 이건 원금 회복하는데 10년 정도 걸렸고요. 닷컴 버블의 상징 시스코는 장비 기업으로서 현재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걸 제치고 시가총액 1등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하는데 25년 12월 11일이 되어서야 주가를 회복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AI랑 닷컴 버블이랑은 다르지. 그때의 기업은 돈을 못 벌었고 지금은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델, 퀄컴 등과 시가총액 1등인 시스코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인텔의 2001년 연차 보고서 중 발표했는데요. 92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배 가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빅테크들이 과연 AI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구글의 현금 흐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표시한 세 부분을 봐주세요. 첫째로 구글은 넷 인컴 한 해 동안 32%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 Equipment 장비란 뜻이고 Property 자산이란 뜻이잖아요. 유형자산과 장비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약 1년간 6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t cash used in investing activity. 그러니까 투자 활동 여기 적어놨죠. 투자 활동 순 현금액은 투자 활동으로 1년 사이에 2.3배 늘어났다. 근데 대부분 이 장비 투자, 캐펙스 투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한번 보시죠. 재무 활동 부분에서 빨간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Proceed from Insurance of Debt. debt이라는 게 부채잖아요. 그래서 부채 발행이 전년 대비해 337% 폭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도 매출은 32%의 성장, 구글 같은 기업이 32% 성장한 건 대단한 거죠. 설비 투자에 작년보다 2배 가까이 투자하고 있었고 그것을 부채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제 생각에는 점차 돈을 잘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은 기존의 사업에서도 물론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돈을 더욱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AI 버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는 세상을 바꿀 것이고요. AI 주식과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AI 주식이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유동성 환경이 문제가 되었듯 AI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풀리면 주가는 화성도 갈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이 문제였는데 26년은 금리 인하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인데 버블이 더 갔으면 더 간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주류적 의견이고 이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에스트로라고 불렸던 옐런 그린스펀이 2008년 퇴임한 당시 대출을 연장하러 은행에 갔는데 그가 무려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던 옐런 그린스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대출 거절 사건 이후 청문회에 출두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라면서 시스템의 설계자였던 옐런 그린스펀조차 그 시스템에 외면당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누구도 심지어 연준 의장이라도 그 흐름을 통제하거나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6년의 유동성 환경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까지 왔으니까 또 주식과 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나스닥과 금의 가격 흐름을 비교해보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소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1990년대에는 그야말로 나스닥의 압도적인 폭주 시대였습니다. IT 생산성 혁명에 취해 나스닥이 800%나 오를 때 금은 이자도 안 주는 고철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10년 내내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자 상황은 바뀌었죠. 닷컴 버블이 터지며 나스닥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동안 바닥에 버려졌던 금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먹고 자라며 3배 가까운 부활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2010년도에 다시 반복되는데요. 연준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저금리를 등에 업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왕좌를 탈환했고 금은 다시 박스권에 갇히며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0년대에는 뭔가 다릅니다. 지금은 두 자산이 동시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의 한쪽에서는 여전히 성장, AI에 환호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 엄청난 돈풀기의 끝에서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직감하고 금이라는 안전벨트를 꽉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진짜 26년의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차는 1970년대와 1990년대까지 보고 왔고요. 마지막 역인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2026년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 FOMC에서 나온 연준의 메시지 때문인데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놀랍다. 미 국채 매입 깜짝 발표에 시장이 활짝, 유동성 기대가 커져.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이 돈을 풀고 유동성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즉시 반응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티의 균열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이게 깨림직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레포 발작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것은 2019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레포 발작은 2019년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 초단기물 시장에서 금리가 급작스럽게 뛴 사건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논의의 핵심적인 레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은행들도 밤사이에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러 가죠. 이때 내미는 담보가 미국 국채이고 이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레포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의 하루짜리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RP형 CMA입니다. CMA 통장에 하루만 돈을 넣어 놓아도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MA 통장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는 그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전한 국채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현금을 잠시 빌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여러분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본인들의 국채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RP, Repurchase Agreement죠. 다시 Purchase 산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환매를 조건으로 달려있는 채권이란 뜻이죠. 여러분은 증권사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국채를 받는 이 전당포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셈이고 증권사는 현금을 빌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현금을 일정 수준 이상 금고에 채워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릴 때는 나 미국 국채 있으니까 담보로 맡길게 돈 빌려줘 하면서 이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 자본주의 혈액이 맞춰지는 정산 작업이 이 레포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생소한 이 레포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금융의 역사는 200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전은 믿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서로를 너무 잘 믿었죠. 너네 은행 정도면 망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에 아무런 담보가 아니고요. 담보 없이 서로 거액의 현금을 쓱쓱 빌려주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무담보 신용 거래라고 하죠. 이때 레포 시장은 그저 뒷골목의 작은 전당포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귀찮게 담보를 맡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믿음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은행들은 공포에 질리죠. 옆집 은행 금고에 썩은 채권이 가득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생돈을 빌려줘? 라며 서로의 돈줄을 꽉 잠궈버린 것입니다. 자본주의 혈액순환이 멈추는 이른바 신용경색이 온 것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못 믿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결국 연준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전당포 주인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 아무도 못 믿겠으면 나한테 국채 가져와. 그럼 내가 돈 찍어서 빌려줄게. 이렇게 연준이 시장 깊숙이 개입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규모는 서브프라임의 10배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규모가 당시 1.3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원인데요.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만 레포 시장에서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규모는 12.6조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2008년 위기의 4배가 넘는 돈이 이 전당포를 거쳐갑니다. 전체 규모를 나타냈는데 이 하늘색 부분은 나중에 그림자 금융 부분으로 담보가 무엇인지 레버리지가 몇 배를 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역할입니다. 서브프라임은 파생 상품이었죠. 금융의 팔다리가 썩은 문제였습니다. 잘라내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레포 시장이 이제는 자본주의의 심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심장을 통해서 은행, 헤지펀드, 사모대출, 심지어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시에도 여기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제 심장 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이 무서운 것은 레버리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국채 100억 원치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국채를 또 다른 곳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이것을 재담보라고 합니다. 실제 국채는 하나인데 그 위에 수십 겹의 빚이 쌓여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결이자 동시에 누구 하나가 돈을 안 갚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이 무너지는 시한폭탄이 된 이유입니다. 22년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버틴 이유. 많은 사람들이 22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고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레포라는 비상금 물탱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치솟아 오를 때 연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저수지를 개방한 것입니다. 22년 금리 인상 시기 연준의 역레포 잔고는 여기 보시듯 2.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살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코로나 때 MMF가 돈이 남아도니, 그리고 MMF라는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투자하지 못했는데 연준의 역레포 창구에 넣어놓으니 이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역레포 창구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레포 창구에 있던 돈이 금리가 오르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때 이 역레포 저수지에서 현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그 국채를 받아주고 작은 가뭄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역레포 저수지에서는 그만큼 현금이 방출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유동성의 충격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갔지만 레포 시장에서 기관들이 서로 빌려줄 실제 현금은 넘쳐났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죠. 기사는 작년 12월 FOMC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기사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양적 긴축, 양적 완화의 반대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돈을 푸는 거니까 긴축은 돈을 흡수한다.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을 계속해서 연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12월 FOMC에서 종료했고, 종료하면서 동시에 국채 매입, 그러니까 약간의 돈 풀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2019년에 레포 발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9년 이후에 가벼운 양적 완화,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따르면 코로나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레포 발작은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 초당금을 시장에서 금리가 급작하게 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레포 잔고가 바닥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자, 어질어질하신가요? 정리해보면 레포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2008년 이후에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도 버텼던 것은 역레포 잔고가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많았는데 이것을 다 소진하면서 버텨왔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26년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6년 다가오는 그래프의 총 합계는 1조 5,90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죠. 근데 25년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이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은 초저금리에 빌렸던 것을 시중금리인 4에서 6% 그 이상으로 빌려야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결했다? 역레포 비상금 통장에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통장의 잔고가 비어버렸다. 기사에서 보시면은 21년도에 금리가 훨씬 낮아서 조달 비용이 낮았지만 지금은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와중에 빅테크들은 AI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레포 시장이라는 것이 그 규모가 2008년 서브프라임의 10배인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도 버텼던 것은 뭐 때문이다? 역레포 때문이다. 코로나 때 쌓아뒀던 역레포 잔고 때문이고 그것을 야금야금 써먹으면서 버텼다. 근데 이제 다 썼고 26년에 갚아야 할 돈은 이만큼이다. 근데 지금까지 빌린 건 제로 금리였고 이제부터는 롤오버해서 최소 6% 이상으로 갚아야 한다. 정리되셨죠? 이번 발표의 초반에 과거의 어느 순간이 설명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옐런의 꼼수입니다. 옐런은 파월 전임 연준 의장이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에도 썼듯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 헤지펀드를 활용해서 단기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려서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늘려놓았던 단기채를 롤오버, 즉 만기가 와서 다시 대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26년에는 그 꼼수가 부메랑이 되는 시점이죠.
유동성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에 뭔가 깨림칙하다는 생각으로 포트에서 금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면 옐런의 미국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옐런이 지적하는 대로, 그러니까 옐런이 어디 나와가지고 트럼프 저러면 안 된다, 트럼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트럼프가 더 심하네 생각은 들지만 옐런도 좀 미쳤다 생각하고 둘 다 미쳤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포트에서 이제 금밖에 없다 생각하고 금을 완전히 늘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 트럼프 정권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재무장관이 되기 전부터 옐런의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출범 전부터 단기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도 보시듯이 금리 인상 시 차환 비용이 높아지는 롤오버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른쪽 같은 기사를 보시면 현재 정부는 정부 예산, 그러니까 빚이 국방비보다 많이 쓰고 있다. 원래 미국이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서 1,000조국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빚을 갚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스는 한 국가가 국방비보다 부채 이자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제국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트럼프는 모두 단기채로 발행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금리에서는 장기로 빌릴 이유가 없다라며 본인이 처음에는 단기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도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도 그 자리에 가보니 단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장기채를 사줄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옐런의 단기채 발행을 두고 옐런이 천재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던데 저는 임기응변,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야겠습니다. 1971년 닉슨이 TV에 나와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한 이유, 달러는 이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미국이 세상에 물건을 사주고 그 미국의 물건을 판 국가는 미국의 국채를 다시 사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국채를 많이 샀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014년까지 중국이 1등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쭉 팔고 일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완벽한 톱니바퀴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이제 중국은 미국채를 안 사기 시작하죠. 또한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외환 보유고를 쌓아놔도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부채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은 나라의 30년 뒤를 의심하는 시각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채 시스템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국은 지난 10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10년간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옐런은 단기채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난 1년간 미국채를 산 나라, 누가 가장 많이 샀나 미국 부채를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위가 호주인 줄 알았는데 케이만 제도였습니다. 케이만 제도? 정말 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지점인데요. 그것은 다음 챕터에서 왜 케이만 제도가 1등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희망, 스테이블 코인 7위. 이건 뭐 약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요. 뭐 마치 올림픽 같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저번에 제가 책을 준비해서 발표도 했었는데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거래에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원화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사야 되고,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현실에서 조금 쓰이긴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이라는 게 그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한다는 뜻인데,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그만큼의 미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사가 보유한 것이 1200억에서 1500억 달러, 현재 보유량이죠. 그러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근데 지난해 보시면은 41빌리언, 이게 한국으로 410억 달러예요. 근데 일본은 1조 660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커져가지고 미국의 국채 수요가 되려면은 현재 속도로는 26년이 걸립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일본만 따라잡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영국.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 뭐 내 거다 하니까 유럽에서 미국채 팔려고 하고 있죠. 그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지, 그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는 코인 거래에 있고 아주 못 사는 나라들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빠른 속도로 올림픽에서 선전을 해야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또 모르죠. 1970년도에 그 세상이 망할 줄 알고 쇼패팅 했다가 망했던 그 누구야.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40년, 50년을 버텼는데요. 이것은 좀 지켜볼 문제라고 하지만 완전한 희망으로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2026년의 만기 벽이 단순한 정부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정부의 등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여러분, 해치펀드들이 국채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옐런이 해치펀드를 활용해서 단기채를 많이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뭐 옐런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의 도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국채 현물과 선물 사이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이 차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면 50에서 100배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난 1년간 미국채 수요량 1위의 케이만 제도는 전 세계 해치펀드들의 본거지입니다. 케이만 제도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애플도 케이만 제도로 돈을 보내서 조세를 회피합니다. 안전한 미국채에 레버리지 뭐 좀 쓰는 거야 어차피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무위험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에 100배 레버리지 하다가 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유명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모인 롱텀 캐피탈 매니저먼트 LTCM 파산 사건입니다. 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100배 레버리지 감이 오시나요? 내 돈 1억으로 100억 원치 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채 가격이 단 1%만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여도 내 원금 1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레포 시장이 사실은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공포 조장하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제은행과 미 연준의 공식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보시면 해치펀드 레버리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 25개의 해치펀드 레버리지 집중도가 위험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은행이라고 불리는 BIS는 23년 말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해치펀드들의 국채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뭐였지? 베이시스 트레이드 여기 적혀있죠. 베이시스 트레이딩 앤 트레저리 마켓 뭐야 약간 유동성이 뭐 떨어지고 있다 1 해가지고 막대한 유동성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발장 시 유동성을 고갈시킨다 이런 뜻이죠. 유동성이 고갈된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조차 이들이 무서워서 규제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들이 먹고 자라던 것이 영래포 잔고였죠. 이 먹이가 어떻게 됐다? 바닥이 났다. 돈줄이 막히면 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국채를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의 트럼프 선생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고 금리도 제로로 낮출 거고 물가는 이미 낮은데 베네수엘라까지 점령해가지고 유가도 더 낮춰가지고 물가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대통령도 산채로 생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걱정할 바에는 네 밥줄이나 걱정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너무 깐족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적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은 2019년에 레포 발작 때도 연준이 돈을 풀어서 해결했다. 이번에도 돈을 풀 거고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2019년에 소비자 물가는 1.7%였습니다. 연준은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려도 아직 인플레이션이란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풀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의 1월에 물가는 여전히 2% 후반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집게 잡히고 있지 않고 있죠. 제가 초반부에 물가 지표에 함정해서 물가는 어떤 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지수의 평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경제학자는 수십 년간 미국 경제의 통계 산출 방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1980년대 폴 볼커 시대와 1990년대 방식으로 지금의 물가를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으로 재면 현재 CPI가 11%라는 것입니다. 둘 중 뭐가 맞냐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를 겪으면서 물가를 재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80년대 기준으로 재니 이미 지금 11%라는 것이죠. 또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은 연준의 동풀기 그래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코로나 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풀었던 양을 그 양이 4.5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2년 만에 9조 달러로 올라간 거죠. 이만큼 푼 것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2020년 우리가 기억하듯 코로나 2년 만에 시원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압도감 덕에 투자 안 하면 바보지 돈이 녹고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 전 증권사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상담도 신청했는데요. 그분은 내년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오셔서 만날 수 있었지 늦게 오셨으면 대기표 200번이라 뵙지도 못했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핸드폰 들고 와서 손주들이 SOXL 사라고 했다면서 그걸 사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MSG 하나도 안 쳤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으니 부채 위에 부채를 쌓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쌓은 형국입니다. 2019년에 비해 지금 2026년은 만기 규모도 기준금리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의 레포 시장은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지난 2년간 부린 꼼수, 어찌 보면 임기응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단기채 발행을 늘리며 헤지펀드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키워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늘색 부분이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누가 거래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헤지펀드가 지금 거래하는 부분이고요. 이 영역이 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은 뭐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앙청산소도 거치지 않은 이 5조 달러들의 사적 거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먹힐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재미나이 유료 결제까지 했습니다. 유료 결제는 진짜 처음인데요. 유튜브도 제가 광고 다 보고 돈 안 내는 사람인데 재미나이는 결제했습니다.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러나 AI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가를 낮추고 스테이블 코인이 10배 성장해서 미국채를 사주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랑 그린란드 점령해가지고 유가를 잡는 전략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가능해도 보입니다. 다만 시간만 넉넉하다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10배 성장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반면 옐런이 늘려놓은 단기채의 만기 롤오버 벽은 당장 1월부터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더 이상 영래포라는 비상금 창구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로 롤오버 해야 되죠. 트럼프의 행동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세련되게 3시간 만에 밥 먹고 있는 대통령을 산채로 생포합니다. 이 뭐 마치 SNL 보는 것 같죠? 그런데 트럼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르는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금값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직접 개입해 코로나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트럼프의 미국채를 사줄 수 있을까요? 이젠 스테이블 코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아직 그 수량이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트럼프는 돈을 푸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내용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 주식 지금 잘만 간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는 춤을 춰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저랑 다른 포지션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22년부터 위기에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대비무새. 폭락은 안 해쳤습니다. 언젠지는 모르니까요. 저는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미국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가격을 결정하는 PER, 멀티플 배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PER 1000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도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이 아니었다면 PER 1000을 쳐줄 수도 없었겠지만 유동성 상황이 안 좋다면 같은 기업이라도 PER 500밖에 쳐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른쪽 자료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상위 8개 국가를 보여줍니다. 1위가 영국이고 2위가 어디죠? 바로 케이먼 제도입니다. 당연하게도 헤지펀드들은 국채 베이시스 트레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분홍색이 에쿼티, 여기 보이시죠? 주식인데 미국 주식에도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헤지펀드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에도 제일 처음 올린 게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었고요. 사람들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이 결국 유동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그것이 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 블로그 글에도 있듯이 그 움직임은 S&P나 나스닥과 동조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30%를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을 담으시고 금도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비트코인 전문 사이트인 것 같아요. 뉴 헤지, 새로운 헤지 수단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M2는 이제 유동성이고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M2가 움직이는 거에 10주 후행해서 비트코인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유동성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다. 돈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 비트코인 음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 유동성 환경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발표에서는 이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동안 영래포 잔고를 써가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고요. 이 유동성 환경이 26년에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미국 국채 수요처는 이제 100배 레버리지를 쓰는 헤지펀드이고, 헤지펀드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또 많은 레버리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퍼진 이 상황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대다수 99%는 내년을 좋게 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영래포 잔고와 만기벽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년에 위험할 수 있다는 레포트도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긴 기차 여행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시 2019년 9월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때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때 이미 이 거대한 부채 잔치의 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돈을 풀어 그 진실을 덮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안정적인 세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폭발을 잠시 뒤로 밀어둔 현상일 뿐이죠. 우리는 연준이 이 시장을 지키고 불을 끄는 소방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강력한, 가장 위험한 방화범이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1988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산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1990년대 미국 산림청은 단 한 건의 산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든 작은 불씨를 즉각 진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숲 바닥에는 타지 못한 마른 나뭇가지와 잡목들이 거대한 땔감이 되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을 막으니 나중에 발생한 불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끌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되어 숲 전체를 태웠습니다. 지금 연준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짓이 이 바로 산불 억제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요. 파산은 시장을 정화하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좀비 개혁 같은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길 기미라도 보여주면 빠르게 살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무제한으로요. 어차피 살려준다고 믿는다면 레버리지 안 쓰는 게 바보 아닙니까? 인계 상태를 넘어서 지금은 초인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2006년 연준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돈을 안 풀면 이 만기벽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2026년 수익률보다 생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6년 전은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년에 다가올 위험성을 말씀드렸지만 또 보란 듯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모래사태 이론이란 게 있었습니다. 모래산에 떨어지는 모래알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알이 전체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냥 쌓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 시스템이 이미 인계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계 상태에서는 뭔가 대단한 원인이나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 라는 어이없는 데서도 일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모래알이죠.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태운 운전사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사라예보의 총성이 발생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니 반대파의 수장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내일 당장 레포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거나 그림자 금융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모순의 결과입니다.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유너무할이 아니라 모순이 적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존재이기에 시스템 붕괴 이후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미나이와 대화하면서 그게 설마 일어나겠어 를 몇 번이나 물어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너가 나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조차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지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채로 쌓아올린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믿는다면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십시오. 유동성이 공급하는 달콤한 가시를 따먹으며 오늘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데이터와 논리가 여러분의 이성에 닿았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이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대비하란 말이냐,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시 숙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모래 사태가 무너지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막연히 정부가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그렇게 살려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시스템이 붕괴한다면 어떤 형태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스템이 붕괴하는 줄 알았는데 또 정부가 살려줘서 계속되는 것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론은 저의 방법론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AI 관련주는 많이 들고 계실 것이라서. 근데 금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금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금 레버리지 2배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 삭제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물금, 금고에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물금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실물금이 100%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붕괴라는 게 어떤 형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물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돈을 풀어서 해결했지만 시스템을 유지되면은 금은 돈값이 쓰레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상황에 시스템이 붕괴하면 저는 KRX 금현물 계좌에 있는 돈은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고 저는 그거에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붕괴는 저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들이 적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정말 애교다. 그때는 사실 용기를 내서 바이 더 딥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다고 얘기하면서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이 승자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새롭게 리셋되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새로운 룰을 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기준 없이 돈을 풀었으니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시중 유동성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한다.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 이후 유동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려고 하면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일 텐데, 현재까지는 저는 가장 깊게 떨어지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나온 것이 지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 DNA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DNA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샀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올라가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렸는데, 그 그릇이 깨질 때 과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증거 없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두지 않고 지갑에 두고 있었거든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이 그 트래블룰 나오기 전에 제가 샀던 건데 좀 아깝다 생각도 들지만, 대신에 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니까 금 스테이블 코인도 일정 부분 샀습니다. PAXG라고 팍소스라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은 이제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팍소스라는 기업이 망했을 때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다시 지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대비하고 있고요. 이 대비에 대한 방법은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숙고해 보시고 방법은 나중에 찾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조금 빨랐었는데 지금 일이 일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오늘 자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금이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사도 될까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현재 저의 고민입니다. 금은 지금 가격에도 저는 사고 있어요. 근데 은은 너무 올라 보이는 거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은은 AI 데이터 센터에 쓰인다는 사실조차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보자.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서 다시 영상을 찍을 계획이고요. 긴 영상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버벅대는 것도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